조계 77이란 말이 나오죠. 조계 77 일락동천. 일락동천이 뭡니까? 해가 동쪽 하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해는 서쪽 산으로 떨어지죠. 동쪽 하늘에 떠서 서쪽으로 떨어지는데 이 시에 일락동천이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일본이 망한다는 이야기죠. 일락이니까. 일락이 동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조계 77은 이 조계 77 저 말은 시기를 예언한 글입니다. 저 조자는 세조자, 닭개자죠. 세는 다시 말해서 세월자로도 쓰죠. 세월자. 그 다음에 저 닭개자는 또 10간 12지로 유지요. 유. 그러니까 합하면은 어류년이 되는 거예요. 어류년이 언제입니까? 1945년이죠. 그러니까 1945년 어류년을 조계 77 이렇게 합니다. 77은 음력 7월 7일이에요. 양력 8월 15일. 그 어류년 8월 15일, 음력 7월 7일에 일락동천. 일본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일본이 패망하기 몇 년 전입니까? 45년에 일본이 패망했는데 이 대종사 돌아가신 해가 1916년이에요. 무려 30년, 29년 앞을 내다보고 이 한시를 지은 거예요. 우리 한사모의 역사운동 1차 목표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동북 공정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만주 간도를 찾아서 아시아의 영원한 동양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한사모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여의도 역사 포럼의 날입니다. 일부에서는 남한의 역사, 북한의 역사학이라는 내용으로 이덕일 박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북한 역사학이 보는 대륙 고조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단히 무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남북한 역사학의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런 주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인사학자 여러분들이 다 정치관이 다 다르실 거예요. 뭐 A 정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B 정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실 텐데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남북관계가 지금 이제 좀 예전과는 달리 조금 돌아가고 있는 듯하죠. 그런데 남북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징이 하나, 여러분이 역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 역사학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많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직관에 의해서 뭔가를 캐치를 하게 되는데, 남북 관계도 이렇게 보면은 북한은 북한이 남한하고 대화할 때 보면 자기네가 항상 위에 있는 듯이 서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남한은 아래에 있는 듯이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은 자기 자신들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어쨌든 그 내용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도 미국하고도 패치인데 맞짱을 뜨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나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북미관계의 종속관계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그 핵심 뿌리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역사학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주체 사상하면 그냥 단순하게 김일성 일가의 영구집권을 위한 사상 이렇게 흔히 생각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뿌리가 깊다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체 사상이 상당히 이제 통제된 사회 속에서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전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이제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 자기중심의 사상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단순하게 반복된 그런 결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뿌리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 보니까 다스리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공유동사도 거의 다 이제 말살이 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 일제강점기에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 당시 그 일제의 감옥이라는 데는 사실 센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시라고 자꾸 해도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3년 이상 살기 힘든 사회예요. 힘든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무심한 사람들이 사형당하고 징역 살고 막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일본이 이제 그 소위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사상범 예방구금이 예방구금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어떤 할 때 악법이라도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악법을 어겼을 때 집어넣는 게 형벌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1940년대 만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그게 아니라 예방, 그냥 경찰이 봐서 눈빛이 상했네? 너 집어넣어요. 그러면 재판 없이 2년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2년 후에 다시 심사해가지고 아직도 눈빛 살아있네. 영원히 가둘 수 있는 그런 법으로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지금 뭐 적폐청산이나 뭐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 모든 뿌리에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에 잘못된 그 부분을 제대로 이제 청산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관점으로 봐요. 어쨌든 좋든 싫든. 근데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봤느냐 누구 관점으로 봤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책 리길이나 고조선 연구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1962년에 나온 리길이나 고조선 연구 이 책이 제가 보기에는 그 남북한 학계를 통틀어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남한에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냐 제가 한번 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남한 소위 이제 강단사학계의 태두라는 그 이병도 씨의 박사학위인데요. 고려시대의 연구. 그런데 이분은 1952년에 고려시대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책은 48년도에 이미 출간된 책이에요. 이 심사는 또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내고 4년 전에 쓴 책 가지고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가 박사학위 주었어요. 이게 뭡니까? 가짜인 거죠, 가짜? 이런 박사학위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4년 전에 출간한 책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제출해서 자기가 심사해갖고 자기가 박사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남한 학교에서 아직도 이분을 갖다가 학교 태도로 써봤던 거 있잖아요. 저희 한 3년 전쯤에 동부과학사 재단에서 뭐 이제 저희가 낭랑군이셨다고 주장하는 하북성 일대 가자고 그래서 강간학자들하고 가자고 해서 처음에 이제 안 갈라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가니까 제가 이 소위 낭랑군이 그 한반도에 있었다는 사료 하나만 대봐라. 요동에 있었다는 사료 쭉 대고 이렇게 많은 사료가 있지 않냐. 그래 한반도에 있었다는 사료 대봐라. 빵이 아니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왜 아직도 이병도를 추종하냐라고 하니까 추종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사군, 낭랑군이 있으면 낭랑군 산하에 그 25개 현들이 있어요. 낭랑군과 그 아래 읍면단위 현들이 25개가 있는데 위치 비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낭랑군 수서면을 갖다 어디로 비정했냐면 황해도 수원. 그럼 이쪽 공부 조금 하시는 분은 그 코미디 논리 다 아실 겁니다. 이병도가 주장한. 그걸 그대로 써놓고 근거라고 하나는 딱 이병도의
한국 고대사라고 그책 하나 써놨다. 당신들이 묶어가지고 만드는 지도에 이 정도 서를 갖다 그대로 해놨는데 뭘 지도만 한다고 그러냐 하니까 앞에서는 다음에다 시간을 갖다 그러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벌써 이 정도라는 사람의 한국을 못하는 뛰어나면은 그렇다고 쓰는데 물론 이제 지금 관광학자들보다는 이 정도가 궁금하냐 고 사실이에요. 이 정도로 쭉 보니까 지금 거기 대학에 우리나라 소위 교육이 가지고 시끄러운데 많은 학생들이 교육하는 대학에 사업과 교육을보다는 이 정도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공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됐는데 그 반면에 이 이기린 이란 분은 국경대에 유학 가가지고 그 지도부로 간 누구냐면 이 고일강이라는 학자인데 이 고일강은 중국에서는 대단히 저명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중국에는 고사변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고사변은 뭐냐면 여기 고사변이라는 책 나오죠. 이 고사를 판별한다 그런 뜻인데 이 고사변 학파가 중국 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뭐냐면 중국의 고대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뒤에 나온 사료일수록 시기가 자꾸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사료일수록 그 옛날 일이 더 자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이분들이 든 게 우리가 요선 시대할 때 순임금 있잖아요. 그 순임금에 대해서 공자 때, 그러니까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성군이었다. 이 정도로 말했는데 그 뒤에 전국시대인 맹자시대 때 오니까 순임금은 효자였다라는 효자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사변학파 사람들의 주장은 중국의 상고사라는 것은 대부분 유학자들이 조작한 거다. 그리고 공자가 썼다는 춘추까지도 공자가 쓴 게 아니라 노나라, 이제 공자가 지금 산동반도에 있는 노나라에서 계속 살던 이제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 사관들이 춘추를 쓰고 공자가 쓴 것처럼 조작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한 학파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주 신성시하는 금기사항을 상당 부분 거짓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막상 낙랑군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다 평양으로 와요. 또 절대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중화 애국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네끼리 막 문제제기하고 하는 것도 결국 중화가 뭡니까?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관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일본 야마도 사관이라는 것도 뭐예요? 일본 야마도 사관은 자기네 야마도 대화라는 대화 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야마도 사관이에요. 그런데 이 중화 사관이나 야마도 사관이나 특징이 뭐냐면 다 고대사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고대사를 조작하는데 그 조작하는 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만족하면 좋은데 한국 고대사 상고사에 지금 이제 비극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대사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침략의 도구로 쓰는데 꼭 침략당하는 대상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대 중국의 최고 학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고사변 학파 중에 일부는 여러분 호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호적은 이 이파의 일원인데 호적은 나중에 국공내전 때 국민당을 선택해서 지금 이제 그 중화민국 대만으로 건너갔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그 중국에 남아가지고 이제 공산당을 선택해서 중국에 그 남게 됐는데 이 고일강이 그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도교수예요. 그러니까 학위따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 책에 저희가 붙인 이 책의 이제 부제가 대륙 고조선을 찾아서인데, 그러니까 이 고일강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 식민사학을 따라서 이제 반도 고조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대륙 고조선을 가지고 각각의 논문 따겠다고 왔으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북한에서 그렇게 된 이제 뿌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그 역사학이라는 거는 그 이에이시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가를 공부해라.
그거는 한국에 적용하면 100% 정확한 말이에요. 한국은 다 역사가들이 조작한 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300년 전, 500년 전 일에 대해서 제가 왜곡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주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게 잘못되겠다는 걸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문 자료로 다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역사학자들이 뜬 거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역사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 시킬 경우, 그러니까 남한 강단사학계는 알면서도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 남한의 강단사학계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최초의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외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 중국에서는 이 한간이란 그 공식 용어가 있어요. 한나라 할 때 한자하고 이 간사하다 할 때 간자 써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중국 역사는 이민족의 지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족이 지배한 왕조가 몇 개 안 돼요. 한나라하고 송나라, 명나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4번밖에 안 돼요. 항상 외국의 이민족의 북방 기마민족의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 식민지배를 하는 그 민족, 북방민족에 붙었던 인물들을 갖다가 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권이 그 왕조가 뒤집히면 전부 다 가혹하게 숙청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국민당이 잡았던 공산당이 잡았던 이 한간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배 35년을 겪고 나서 당시에 이제 역사학계의 동향을 보면은 주로 이제 남한을 전하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이 세 가지 정도의 세 가지 부류의 역사학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한 부류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배감 박일식 선생이라든지 석두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인데, 우리 지금 석두 이상용 선생이 누군지 거의 몰랐어요. 그나마 어쨌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쓰고 윤정 국무령을 역임했다, 만주의 항일무장투쟁파의 대부였다, 또 역사서로서 역사가였다라고 여러 번 설파해서 이제는 겨우 석두 이상용이란 분이 누군지 조금씩 알게 됐는데, 이분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무령제로 채택했는데 초대 국무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 다 지웠습니다. 우리 식민사학자들 그 독립운동자 써주는 원칙이 있어요. 안 써준다 먼저. 그리고 써주는 거는 너무 유명해서 가릴 수 없는 작품만 써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3.1운동 너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윤몽길 의사, 이봉창 이 정도 쓰고 나머지는 없는 것처럼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역사학자였어요. 뭐 배감 박은희, 석주이상도, 뭐 단대신조 선생 말할 것도 없이 다 하시는 분이고 대부분이 다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이 중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살아남았던 분들이 그 위당 정인보 선생하고 민해 안재홍 같은 분들이 해방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던 이제 역사학자였죠. 그런데 이분들은 6.25 때 다 납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이제 사회경제사학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물사관을 추종하던, 이제 막시즘을 추종하던 역사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대부분 월북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일제 식민사학계, 말하자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그 역사학자들인데, 이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남한 역사학계의 중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형태는 지금 예전에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보여줬던 그 형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체의 다른 의견은 용납하지 않고 자기네 학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학위로 안 주고 교수 못되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 학교를 갖다가 그 딱 하나뿐인 소위 정설이란 말, 인문학계에서
정설이란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정설, 정해진 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문사회학계는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정설, 통설이라고 말하는데 정설, 통설이 뭐냐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학설을 지금까지도 하나뿐인 학설로 유지하는 게 소위 정설, 통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이상정보, 민산경 이런 분들을 대부분 이제 그 6.25 때 납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북한의 역사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조선공산당 이북 5도당 책임자및 열강자 대회가 열려요. 근데 이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하는데 하나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어요. 원래 공산당 조직은 일국 일당주의에 의해서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산당이란 표현은 못 쓰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란 표현을 써가지고 북한만 하나라는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회에서 그 민주기지론이라는 걸 채택하는데 민주기지론이 뭐냐면 북한을 먼저 사회주의화 해가지고 그 역량으로 남한까지 사회주의화 하겠다라는 두 가지 노선을 결정한 대회가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한 대회가 이 대회인데 그래서 1946년 7월 달에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이 남한에 파견원을 보내가지고 역사학자들을 비롯한 주요 학자들을 초청합니다. 이때 남한은 미군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미군정이 다시 진입하도 그대로 등용을 하면서 진입하들이 또 특히 이제 딴 분야 사실 행정 관서에 면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시 옛날 일제 행정기관에 있던 사람들 쓰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검찰이나 경찰 이런 쪽에 이제 일제시대의 검찰, 일제시대의 경찰 그것도 특고라고 해가지고 그 일제시대의 고등계 형사들 이거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나 또 일본인 중에서도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활동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수기를 보면은 이 조선인도 이 특고 경찰들이 일본인보다 훨씬 악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을 그대로 강도로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의열단 단장인 낙단 김원봉 선생이 그 종로에서 여록수리한테 고등계 경찰 여록수리한테 뺨 맞고 끌려가서 잡혀갔다가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저 유석천 선생이라고 있어요. 같은 의열단인데 유석천 선생 찾아가서 3박 4일 동안 울면서 술 마시다가 월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우 의사가 일본에 그 사교 총독 부임할 때 폭탄 던졌잖아요. 그때 3.1운동 직후라 일본이 아주 의기소침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범인 체포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 강국의 의사를 체포한 인물이 또 조선인 순사 이 김태석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반민특위 1948년 반민특위가 열렸을 때 뭐하고 있었냐면 용산경찰 소장하고 있었어요. 1948년에. 그러니까 이제 딴 분야도 아니고 검찰, 경찰 이런 쪽에 이제 그 악질 친일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독립운동가를 또 잡아다가 둘은 이제 좌익이라는 혐의를 잡고 뭐라는 혐의를 잡고 해가지고 또 가두고 고문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사실 여기에 그 당시에 그 미분정기 살던 사람들의 이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던 찰나에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역사학도 새로 정비할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여기에 응해서 상당수의 A급 학자들이 대부분 올라갔어요. 여기에 우리가 박수영, 김석형, 전혁담 같은 사람들이 월북했고 그 다음에 이 백남우 같은 사람들 다 당시에 저명한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축으로 47년도에 조선 역사편찬위원회를 결정하는데 이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조선 역사편찬위원회를 결정해가지고 이청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위원장이 되는데 이청원은 누구냐면 일본에서 활동했던 일본에서 사회주의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 제문제라는 이 학술지를 내는데 제가 이 당시에 1947년부터 그 6.25 사변 직전까지 역사 제문제를 발간하는데 제가 이 역사 제문제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저 당시에도 사람들이 먼저 아주 자주냈어요. 저렇게 다양한 걸 갖다가 논문으로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런 북한에서 이 조선역사편찬위원회를 결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조선민족해방 투쟁사를 두고 조선역사 등을 간행하는데 그러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점 아닙니까? 어떤 관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역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역사학을 하려고 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이 홍규문이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역사 제문제에 쓴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어용학설의 검토라는 논문인데요. 이 홍규문은 누구냐면 벽초홍명이 아시죠? 임꺽정 그 벽초홍명이 선생의 아들이에요. 이게 북한의 저명한 국어학자이자 위조학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만 국어학, 위조학 다 따로 떨어져 있고 역사학에서도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다 따로죠. 대단히 비정상이에요. 원래 다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인문학이라는 거는. 북한의 이 국어학자들은 역사학이 대단히 밝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학자들이 남한 학자들을 만나면 항상 자기네가 위에 있는 듯이 하는 이유 뿌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49년도에 쓴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성공하자 그들의 소위 역사학자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초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한사건 한반도설이죠. 또 하나는 둘째, 신라 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거하고 있던 가야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이게 임나 일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학계는 이미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북한 역사학이 나아갈 방향을 천명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첫째,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식민사관을 해체한다. 그럼 일제 식민사관이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 더 추가하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한사군 한반도설이고, 둘째, 임나가 가야라는 임나가야설이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일본이 단군을 갖다가 아주 이제 가짜를 몰아가지고 가짜 인물로 몰아서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 하는 요 세 가지 정도를 북한학계에서 이미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서 북한이 역사서술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를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준이나 고조선 연구를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 역사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이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해봤더니 북한에서도 이 고조선의 위치, 특히 이제 뭐냐면 낙랑군이 어디 있었는가를 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했어요. 북한도 처음에는 고고학자들, 도요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자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문헌사학자들은 대부분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고조선도 요동에 있었고 고대 요동, 그리고 한사군, 낙랑군도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문헌사학자들은 주로 이제 문헌이라는 게 대부분 중국 문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서를 보니까 다들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헌사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고조선과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일제가 이제 조작한 평양 일대의 유적유물을 가지고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고조선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토론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역사 제문제 저기에서 고조선이 요동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남군도 요동에 있었다. 한라군도 요동에 있었다라는 논문을 실으면서 거기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공부하기로는 북한은 그냥 땅 위에서 내리면 그냥 딱 내려가는 사회로 배워왔는데 오히려 남한 학계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45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남남군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 이거 갖고 논쟁해 본 적이 없어요.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은 학위 자체는 안 줍니다. 학위 자체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수가 못 되고 역자를 밥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토론 과정 없이 지금까지 해방 70몇 년 지난 지금까지도 총독부에 만든 게 소위 하나뿐인 정설, 통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북한 학교에서 거꾸로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겁니다. 예상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북한에서 이 논쟁을 하는 와중에 1958년경부터 이 리즈린을 갖다가 국경내에 보내가지고 박사기 논문을 취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린이 1958년부터 61년까지 국경에 체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사변 학파의 9.1강을 당대의 9.1강을 대상으로 고사변 학파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워낙 요즘 공부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사변 학파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대단한 학파였어요. 그 고사변 학파의 리더인 9.1강을 대상으로 대륙고조선사를 가지고 하기로 하겠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9.1강이 자기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9.1강 일기에 보면 리즈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즈린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고조선이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저기 이제 동의전을 가기 이제 중국 고대 사료 보면은 동의전이 있잖아요. 열전에 그 동의열전을 자기들이 자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라고 9.1강 일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9.1강은 나중에 얘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자기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하려면 이 리즈린이 이 고조선 연구 제가 번역해 보니까 이게 한 760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학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 중국 자료예요. 그 삼국유사 조금 빼고는 다 중국 자료인데 중국 사료를 가지고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데 그걸 반박하려면 역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리즈린도 이 9.1강도 리즈린에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주었는데요. 이때 이제 1961년 8, 9월 달에 평양에서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토론회에 리즈린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북한에서는 리즈린이 9.1강을 상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논문이 통과됐다라는 말이 전해졌기 때문에 리즈린이 이 대회에 참석하는 건 상당한 관심을 끌었죠. 리즈린이 이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대륙고조선서를 설명하면서 북한 학계에서는 그 이전까지 주장하던 일부 남아있던 말하자면 반도 고조선 또는 이제 낙랑군 평양서를 주장하던 학자들이 완전히 이제 만세를 부르고 대륙 고조선 설과 그다음에 한사군 낙랑군 노동설이 소위 하나 북한 학계의 정설이 됐어요. 1961년 8월 9월경에 그리고 1962년에 리즈린의 고조선 연구가 간행되면서 이제는 북한 학계는
낙랑군, 평양면은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그다음에 낙랑군 요동설, 한사군 요동설이 소위 학계의 대표적인 견해가 됐습니다. 그럼 류기륜의 견해라는 게 이책에서 말한 류기륜의 주요 견해가 뭐냐면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는 고조선의 서쪽 광역은 지금의 하북성 난하라는 거고요.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는 요령성 대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도로 표시하면은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까지는 여기 그 하북성 난하까지가 고조선의 강역이고 그 다음에 그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까지는 이 지금의 대릉하까지가 고조선의 강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인데 관단사학자들은 너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식한데 그러니까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이 책을 꼼꼼히 읽은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명 만났는데 여러분들 한 3, 5 회원쯤 되시면 이 책 정도는 다 보시고 이게 소위 이걸 하셔야 돼요. 그 윤내영 교수의 그 고조선 연구 책이 있잖아요. 윤내영 교수하고 류기륜하고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가 이걸 갖다가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대륙 고조선이라는 것은 같지만 세부 사항 들어가면 많이 달라요. 그런데도 1980년대에 윤내영 교수가 그 고조선 연구를 펴냈을 때 강단사학자들이 안기부에 윤내영 교수 신고했었잖아요. 북한책이라고 북한책 같다고 이책 같다고. 그래서 당시 안기부 요원이 윤내영 교수 출장 조사했어요. 그런데 뭐 암만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안기부에도 윤내영 교수가 자료를 가지고 고조선에 반도 있지 않았고 대륙에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그걸 갖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 사례는 뭐냐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이게 아주 분단사학자라는 거예요. 이 분단에 의해서만 그 학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뭐 이 정권을 잘한다고 보는 분도 있고 잘못한다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남북관계라는 거는 특히 이제 역사학위 쪽에서는 우리가 그 차원을 현 정권에 대한 호불호 차원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역사학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꼼꼼히 본 분들이 몇 가지 이제 윤영 교수 학설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이제 하면서 몇 가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왜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는 고조선의 강역을 대릉하로 해놨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류기륜 박사는 그 진계라는 연나라 장수가 고조선 강역을 뭐 침범해가지고 그 땅 천리를 빼앗았다는 그 사료를 중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계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어요. 진계가 이제 연나라 장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나라가 그 연이 지금 북경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연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연나라는 북경 근처에 있던 나라인데 연나라의 주전선은 어디냐면 그 아래에 있던 제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진나라라든지 이런 나라가 주전선이에요. 이쪽이 주전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계는 사기 흉노열전에 잠깐 나와요. 사기 흉노열전에 보면 진계가 그 동호의 인질로 갔다가 동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석방된 다음에 군사를 끌고 와서 공격해서 뭐 천리를 뺏었다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그 미략이라는 그 책에서 따왔다라고 해가지고 미략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또 진계가 딱 한 번 나오고 중국 고대 사료에 진계가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이 진계의 미스터리는 뭐냐면 그 정도 진계가 고조선을 공격해가지고 천리, 이천리 땅을 개척했으면 연나라는 약소국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나라 마지막 그 태자 단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이 형가를 갖다가 자객 형가로 돈 주고 사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형가가
지금 북경 남쪽에 있는 그 역수를 앞에 두고 역수의 문을 찬데 해가면 장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뭐 시를 남겨서 그게 중국에서 대단히 이제 높이치는 시인데요. 균계가 저 정도로 큰 공을 세웠으면은 당연히 사기에 진계 열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계 열전은 그냥 진계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 흉노 열전에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딱 한마디 나오고 또 하나는 그 뭐냐면 사기에 연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나라 왕실의 일을 기록한 연세가에 이게 진계가 나와야 되는데 연세가에도 또 한자도 안 나와요. 그 대단한 미스터리죠. 그래서 이제 이 민족사학하는 분들 일각에서는 진계는 뭐 조작된 인물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역사 연구할 때 어쨌든 사서에 나오는 사람은 조작됐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단직을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이 진계가 그 조선 땅 한 살은 1000리, 한 살은 2000리 나오는데 이 정도는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진계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공격했고 한 번은 동쪽으로 공격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5개 군을 만드는데 5개 군의 마지막이 다 요동군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황순종 선생이라는 분은 그래서 진계에 관한 사기 흉노열전에 기록하고 삼국지에 기록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 당시에 어쨌든 3세기, 2세기 때까지는 진계의 공격으로 고조선의 이쪽까지 지금의 그 대릉하까지 그 퇴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윤영교사 이런 분들 시각은 좀 다른 거죠. 그러나 남한 강남사학자들은 지금도 뭐예요? 무조건 이제 평양이다라고 주장하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공부하다 보면 이 강단사학자들이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이게 참 이제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문제는 학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 중고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교수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나라입니까? 그 똑똑한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 볼 때 생각 없이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요즘 애들은 특징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대단히 똑똑해요. 역사 관심 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소경으로 교수를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역사 공부해서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외국 학자가 한국 와서 역사학계 보고 놀란 게, 아니 한국은 대학도 저렇게 많고 사학과도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학설은 딱 하나냐. 그 학설도 총독부 학설. 희한한 나라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북한에서는 1962년도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몇 개 사료만 가져왔는데 남남군의 위치에 관해서 한번 보세요. 그 후한도 건무 서기 30년도 주석에 보면 남남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남남국 고조선국이야. 대요동, 요동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후한서 최인열전 주석에 보면 장자면은 남남군, 남남군에 적혀 있는데 귀지 제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그 중국 사료에 계속 요동에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북한 학계는 북한 학계가 처음에 자기는 이론을 형성할 때 큰 영향을 미친 학자가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백연 김두봉 선생이고 그 유명한 이제 국어학자인데 국어학자들이 옛날에 역사 다 잘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남한 학계만 무식해가지고 지금 역사학하고 국어학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그 따로따로 놀죠. 원래 국어 공부하려면 역사 해야 되고 역사 공부하려면 국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강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의 10여 년째 강좌를 하는데요. 강좌하다 보니까 이게 이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대식도 북한 역사학에 큰 영향을 준 분이 단대식초 선생인데 세상 떠났지만 그분이 남긴 글을 가지고 북한 역사학자들이 많은 이제 그 영감을 얻었는데 공부해 보니까 단대식초가 또 위주에 관해서 일찍이 글을 썼어요. 양주동 박사가 자기를 갖다 국보 어쩌고 했는데 양주동 박사 주요 학자 이미 단대가 그보다 훨씬 전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대가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두가 상당히 발달했어요. 이두 연구가.
그 최만리가 국민점검 3제 반대했다 그래서 아주 만부에 역적이 되어 있는데 최만리가 왜 그 중국과 다른 거를 굳이 쓰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중화사대주의를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최만리의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두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이걸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북한은 이거 이두를 가지고 우리 이두를 상당히 옛날부터 써왔어요. 광개토대왕 비문 보면 그것도 이두식 학문이에요. 유석시조, 추모왕지, 창기야, 뭐 출자북부하고 나오는 게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두식 한자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두를 깊게 연구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15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말, 20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말을 복원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해보니까 뭐냐면 받침이 그 당시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받침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하고 우리하고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거 보면은 약 1500년의 그 세월 차이가 있다는 거, 일본어와 지금 한국어 차이가. 근데 우리는 받침이 많이 생겼고 일본은 받침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선조들이 1500년 전에 사용했던 언어를 복원해보니까 받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유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우리 지금 조은법 지규가 다 없애야 돼요. 앞에 리을로 나오면 리을 발음 해야지. 왜 국가 권력으로 강제로 못하게. 이것도 다 일본이 1912년에 원문철자 표기법을 만들었는데 그 표기법에서 우리 발음 못하게 대폭 제한해 놓은 데다가 30년대에 그 교훈법칙을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 발음 못하게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는 나라 여기 말고 또 들어보셨어요? 정상안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교훈법칙을 왜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덕이라니라 이덕일 이래야 되는데 저 혼자 바꾸는 것보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교훈법칙 폐지 운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교훈법칙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이 국어학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막 비판해서 큰 소동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승만이 맞아요. 교훈법칙을 왜 써야 되느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리을 발음 나오면 리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에 보면은 북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료고요. 지금 고조선 연구 보면은 무수히많은 사료를 가지고 이제 대륙 고조선을 설명해 놨는데 북한학계사는 바로 백연, 김두공, 단대신 최호 이 두 학자의 설을 갖다가 역사학을 대폭 받아들여가지고 일제식민사학을 극복하는 역사학의 근거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몇 년 전에 학술대 석당에서 한 중견 역사학자가 단대신 최원을 세 자랑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랑 말하면 공직경자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학자들 아무도 반박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 한국학진흥자금이라고 있어요. 300억에 연간 그 300억을 주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단대신 최원장을 갖다가 정신병자 또라이라고 말하는 사람 머릿속에 한국학이 뭐겠어요? 그런데 아까 회장님 인사하실 때 뭐 실존사단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기백 교수가 남한의 역사학을 설명하면서 역사관을 남한하이가 역사관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 사학, 또 하나는 유물사관, 또 하나는 실증사학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세수로 분류했지 않습니까? 뭐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학, 하나는 사회경제사학, 또 하나는 뭐예요? 조선총독부 역사학, 일제식민사관 했는데 일제식민사관이 사라졌죠? 일제식민사관 자리를 일제식민사관이란 말을 실증사학이란 말로 딱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글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면 이병로 박사가 한국사 대관이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 책 제목 바꿔야 돼요. 한국사 소관으로. 보기는 모든 걸 축소해서 해놓고 나서 제목은 왜 또 대관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역사를 새롭게 고찰한다고 객관을 몰박한 주관이거나 어느 한 편벽된 사관에 치우치거나 또는 사실을 고립적 표본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항상 객관을 토대로 삼아 시야를 넓혀 다각적으로 또 종적, 편적, 심적, 물적인 관련 아래 공정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 굳이 말하자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역사학에서 객관이 어디 있어요? 다 주관이에요. 객관적인 역사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을 오늘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써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다 자기 관점을 갖고 쓰는 거예요. 사료를 취사 선택한다는 자체가 관점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객관, 그 다음에 공정하게, 신이나 공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어떻게 공정하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다 말장난인 거죠? 이기배 씨는 뭐라 그랬냐면 이에 대해서 실증사학은 한국사의 발전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에 맞춰서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오히려 실증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말이 아주 좋은 말 같죠? 어떤 선입견,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신사학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히려 실증적인 태도로. 그러면 실증적인 태도로 낙랑군이 그 평양에는 있었다는 사료가 하나도 없고 낙랑군이 요동에 있었다는 사료가 무지하게 나오면 실증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양사를 연구한 임동원 박사가 있는데 임동원 박사한테 실증주의로 한번 유럽의 실증주의와 한국의 실증주의로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했더니 이분이 연구하고 나서 남한 실증주의는 가짜다. 이건 실증주의가 아니다. 원래 이 랑케가 실증주의라는 것을 왜 제창했냐면 랑케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럽은 프랑스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는 데도 독일 사라는 건 없어요. 그냥 뭡니까? 이 게르만이라고 아주 그 당시에 야만족 취급하던 그런 사료나 있지 없어요. 그래서 랑케가 왜 실증을 주장했냐면 우리 독일인의 관점으로 사료를 구성하면 우리를 독일자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독일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실증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이걸 갖다 일본이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에서 그 실증이란 말을 가지고 일본사를 만들어냈고 일본이란 나라는 원래 일본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가 거의 없던 나라예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일본의 한 나라 국자 쿤이라고 하면 거기가 뭐냐면 봉건정주가 다스리는 고영지를 뜻하는 거지 열도 전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일본 열도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생기기 시작한 건 메이지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모든 학자들 역사 서술할 때 당군부터 쭉 서술하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실증이라 서울 좋은 말로 한국사를 이제 왜곡하기 시작한 걸 갖다가 지금 우리 남한의 학자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사군에 대해서 이병도 씨가 낙랑군은 대동강, 진봉군은 자기령, 임동군은 한경남도, 강원도 현도군은 압록강 국루 이렇게 썼는데 이기배 씨가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한사군의 위치는 낙랑군이 대동강, 진봉군이 자기령, 임동군이 함남, 그 다음에 현도군이 압록강이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쪽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임든 태수장이라는 중국에서 유물 발굴하다가 1990년대에 임든 태수장이라는 이 복리를 발견했어요. 이건 조작설이 일본이 발견했다는 복리는 다 조작설이 있는데 이 90년대에 발견한 임든 태수장은 이 조작설이 없는 유일한 복리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함경남도나 강원도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임든태 소장이 어디냐면 지금 요령성 서쪽에 금서시라고 있어요. 호로도시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남한 학계가 정상적인 학계 같으면은 드디어 임등군의 소재지가 지금의 요령성 서쪽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기네 분리하면은 한국 강자사학계는 어떻게 하냐면 일제히 침묵 수행에 딱 들어갑니다. 무건 수행. 일체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또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유리한 사료가 나오면 일제히 무건 수행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불리한 사료가 나오면 환호하면서 박수 치는 게 남한 강자사학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학계는 1962년도에 이제 다 이 낙랑군 노동으로 정리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99년도에 이규배 씨가 이렇게 썼어요. 얼마 전 역사비평이라는 데서 뭐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어쩌고저쩌고 그 특집을 이제 2번에 걸쳐서 마련했죠. 그런 애가 뭡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닉네임을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에서 막 띄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아주 드문 좌우합작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역사학이 안 바뀌는 이유가 이 보수 때문에만 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은 이게 좌우가 합작해가지고 이 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일보에서 인터뷰한 걸 한번 보세요. 무슨 대단한 학자들 나온 것처럼 인터뷰했는데 조태성이란 한국일보 기자가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남남군 이치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게 동북아 역사지도 나라 돈 55권 갖고 만들었는데 한사군은 북한에 그려서 중국에 넘겨주고 한반도 남부에는 4세기에도 신라, 백제, 가야도 일치 안 그렸어요.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일본 야마도에는 거대한 야마도 제국이 있는 걸로 그려놨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야 이 야마도 외가 한반도 남부 가야에 육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은 안 하고 지도로 표시한 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독도는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이걸 갖다 아주 옹호하고 나오는 거예요. 경향신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지도 사업이 중단된 거는 역사학교에 대한 정치권의 폭거다 이랬어요. 아니 그럼 역사학교를 존중하려면 계속 그러면 북한 강력은 전부 다 중국에 넘겨줘야 되고 남한은 전부 다 일본에 넘겨줘야 되고 독도도 일본에 넘겨줘야 정치권에서 역사학교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나 하니까 안정균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쟁이 다 끝났다. 바뀔 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김재원이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기경량 그러면 200년 전 조선실학자들이 논쟁을 끝났다라고 하자. 이게 무슨 유치원 애들 농담하는 거잖아요. 북한 학계는 어땠어요? 이미 1961년도 아까 말씀드린 고조선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 낙랑군 요동설로 다 정리됐어요. 그 62년도에 이 고조선 연구가 출간되면서 완전 낙랑군 평양설은 자치로 감췄어요. 총독부에서 만든 낙랑군 평양설은 자치로 감췄어요. 우린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참 제대로 된 학자. 아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마찬가지 논리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단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아까 조금 얘기한 이 안정균이라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역사비평에 이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여기에 쓴 논문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북한에 대해서 썼어요. 일제시기 발굴한 낙랑기호 고분에서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 고분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0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란 이야기예요? 북한도 낙랑군은 평양이라고 주장한다는 거고 그 근거로 90년대 중반까지 3,000여 개를 발굴했는데 이게 낙랑군 무덤이라는 거죠?
북한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2016년에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이걸 받아서 이 카르텔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문사 카르텔 언론에서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2,600여 개의 낭낭 부분이 확인됩니다. 옛 사서의 기록과 이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사학자들은 대부분 낭낭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학자들 눈에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친 것이죠. 그래갖고 한겨레 21 편집장이 아주 권두원 칼럼에서 만리제에서 딱 해가지고 북한도 낭낭군 평양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실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그 리순진이라는 학자가 쓴 평양 일대 낭낭무덤에 대한 연구인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의 리순진은 해방전의 일제 오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자라는 한편 평양 일대 낭낭무덤을 한나라 낭낭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한나라 낭낭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낭낭군 제평양서를 조작해냈다 그랬죠. 해방 후 우리 역사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낭낭무덤 자료들은 그것이 한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낭낭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낭낭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위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의 고조선 주민들이 세운 나라였다. 북한에서는 뭐냐면 해방 이후에 3천여 개의 무덤을 발굴해본 결과 한나라 무덤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낭낭국의 무덤인데 낭낭군이 아니라 낭낭국은 삼국사기에 나오잖아요. 호동왕자와 낭낭공주 표리가 왕을에 있는 그 무덤인데 그 무덤 형태는 한나라 무덤 형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고조선의 무덤이고 무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180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북한에서도 마치 낭낭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 시킨 거예요. 이게 남한 강단사학의 실체예요. 저희 같은 사람이 이 책을 이순진 이 책이 예전에 중심이라는 출판사에서 2000년도인가 영림대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사서 봤습니다. 제가 이런 책 안 사봤지만 그냥 저 가짜 역사학에 이거는 뭐 사이비 유사할 것도 없이 가짜 역사학에 요즘 유행하는 대로 이 가짜 역사학자들하고 또 이 가짜 역사학과 카르텔진 이 언론들하고 그 공세에 다 끝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낭낭군 평양이라고 그러는데 니들이 뭐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 강단사학은 분단사학이고 이 분단 체제에 의해서만 자기네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가짜 역사학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보 10억으로 영문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하다가 이것도 이제 저희 때문에 그 사업 연장이 저지가 됐는데 하버드 대학에 10억을 갖다 바쳐가면서 그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보도 자료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발간한 걸로 했어요. 그리고 하버드가 어디 있는데 하버드 대학 없어요. 발행처는 하와이 대학이고 그 찍은 데는 하와이 대학이고 발행한 데 서울에서 발행했어요. 하버드 대학에다가는 이 사대주의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10억 원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10억 원 갖다 바칠 테니까 받으시겠습니까? 하버드에서 돈 준다니까 돈 준다니까 받지. 근데 우리 이름을 쓰지 마. 그래서 돈 갖다 바치고 이 책 만들어서 여기 낭낭군, 그 다음에 여기 임금군. 이거는 왜 진권은 왜 두 개인 줄 아세요? 이게 진권에 관해서는 설이 두 개 있어요. 사료가 워낙 없으니까 하나는 북부설이 있고 하나는 남부설이 있는데 시다쇼키치하고 이만희식6하고 둘이 각자 따로 주장했는데 그거대로 써준 거예요. 여기에 출판사를 조선총독부 다마 직독 조선사편수의 출판국 이러고 출간했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북한 학계는
북한학계도 낙랑군 평양서를 주장하는 일부 고고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낙랑군 노동설, 대륙고조선설을 주장하던 문화사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다가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북경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낙랑군 평양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낙랑군 노동설이 북한학계에 지금 그 공식적인 대표적인 견해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한학계는 아직도 낙랑군 평양설, 아무 사료도 없는 걸 갖다 낙랑군 평양설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네가 산다. 이 학문이 아니에요. 이 논리죠. 그럼 또 하나 남한학계에서 말로는 임나일본부서를 부인한다. 이렇게 나왔죠. 다 굽고 간다. 과연 그럴 것 같아요? 총론으로는 그 우리나라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중에 총론에서 자기가 식문사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박명이에요. 강론 들어가보면 다 식문사학자입니다.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서를 부정한다라고 해놨는데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요체는 뭐냐면 임나가 가야라는 거예요. 임나 가야 주장하는 사람은 100% 식문사학자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쓰냐면 임나는 6대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북쪽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충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대기의 후기 가야 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일본석이 안만 뒤져봐도 5, 6대기 후기 가야 연맹 거기에 관한 사례 빵개에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네가 임나 가야 이렇게 주장해야 되니까 자기네가 만든 이야기. 그 임나 가야설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구한한 거예요. 메이지 시대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나에 관한 책을 두 권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 갑자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고대사에 관한 책을 두 권 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 고대사 책을 두 권 냈어요. 갑자기. 일본군 참모본부가 왜 느닷없이 임나에 관한 책을 두 권 냈어요. 여기 핵심 논리는 가야가 임나다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우리 과거사의 복원이다 하는 그 얘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교선 임시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이 역사학자 초청할 때 올라갔던 대구 출신의 또 경상 제대 출신의 역사학자 김석형이에요. 이분은 뭘 봤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일본 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이제 가라는 임나라는 게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과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볼 수가 있느냐, 그 의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에 보면은 신라가 야마도에 일본 서기는 자기가 조공의 한이 맺힌 책인데 그 신라가 야마도에 8년 동안 조공을 안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마도 외에서 신라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신라 왕이 고구려 왕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고구려 왕이 좋습니다 하고 군사를 보내줬어요. 신라를 보호하려면 군사 몇 명쯤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옛날 그 백제 성왕하고 진흥왕이 그 싸우지 않습니까? 한강 유역 두고 그때 싸울 때 전사한 백제 군사 숫자가 29,80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호하려면 그러니까 그 이거는 백제 왕이 자기 전투에 최소한 3만 명은 동원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최소를 잡아서. 그러면 당시 신라를 그 보호하려면 군사 몇 명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5만을 내려보낸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일본 서기에는 100명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명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할 수 있겠나. 그리고 또 임나에 개나 닭이 울면은 백제 사람이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경상도 어느 집 개나 닭이 울면은 전라도나 충청도 사람이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덕형은 일본석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임나 이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건설한 소국들이다라고 하는 분국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1963년에 만들어가지고 일본 학계를 초토화시켰어요. 일본 학자들도 일본 석기는 이게 도저히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시에 사신을 보내갖고 야마도에 세금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가 일본 열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어떤 나라가 일본 열도에 동시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바쳤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찰나에 저런 북한의 김덕형이 저런 주장을 하니까 분국설에 엄청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분국설에 의해서 보면은 임나는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던 가야계가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일제 때 저기 명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장군의 아들 열심히 보신 분은 아실 수가 있어요. 명동을 손맛지 그랬죠?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면 35년 집에 하나 쫓겨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2배 지났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일본 열대가 보면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진영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당나라 당자 쓰지 않습니까? 그 중국계가 아니에요. 가야계예요. 당을 카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흰백자에 나무목자 쓰는 지명이 많아요. 그 지명이나 사람 성도 있어요. 그건 다 신라계예요. 왜냐하면 신라를 신라기라고 읽는데 그 백목도 신라기라고 읽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엄청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고대에 건너갔던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국설이 맞는 건데 그래서 김덕형이 뭐라 그랬냐면 이 칭호에 들어있던 나라 이름이 과연 당시에 조선본토에 있었던 나라들이겠는가 하는 것부터 문제다. 우리는 서부 일본, 북교수, 퀴비, 기네야마토 등지에 백제, 가라, 신라 계통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국들도 백제, 가라, 신라라고 칭하였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김덕형이 주장한 분국설의 요체입니다.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이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5세기 이전 시기의 조일관계사에 주되는 내용은 조선의 본국들과 일본 땅에 있던 조선계통 소국들과의 관계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나 일본보호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임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임나의 위치를 남한으로 가야로 주장하는 사람은 100% 다 식민사학자입니다. 반면에 남북한의 민족 역사학자들은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조금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달라요. 뭐냐면 이 북한 학계는 지금 나라주군 오카야마에 기비라고 있는데 이 기비가 임나의 위치였다라고 말하고 최재성, 문정창, 이정상, 손순정 이런 분들은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김인배, 김문배 이런 분들은 큐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서기에 보면은 임나의 위치를 정확히 말해주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어디에서 북쪽으로 바다 건너 위천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는 바다를 막혀 있고 신라의 서남 쪽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만족시키는 데는 위는 바다로 막혀 있고 신라의 서남 쪽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가야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야 북쪽이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마도서를 많이 주장하는데
퀴비설 북한학계가 왜 퀴비설을 주장하나라고 했더니 일본 자주 다니는 분에게 들어보니까 퀴비가 옛날에 여기 바다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퀴비라고 주장돼 있는데 이 시야마시 야스카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시야마시 야스카즈는 1949년도에 일본이 이제 패전하고 나니까 일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역사학에 제국주의 침략 도구로 이용됐으니까 우리 좀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야마시 야스카즈는 경성제국대학 교수였고 조선사편수의 간사였어요. 이 사람은 일본 가가지고 학수관대학이 일본의 이제 왕족들하고 귀족들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거기 출신이에요. 시오노 나나미가 한국 사람이 그 양반을 갑부로 만들어줬는데 얼마 전에 위안부 중에 백인 위안부도 있었다 이게 나오니까 시오노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큰일 났다. 백인이 위안부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은 우리 일본이 대단히 불리해진다 하고 해가지고 부부의 본색을 드러냈는데 그게 학수관대학 출신이라 그래요. 이 학수관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 세마시 야스카즈가 학수관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임나흥망사라는 책을 써냅니다. 임나흥망사에서 세마시 야스카즈는 옛날에 이런 쓰다소키치는 임나를 갖다 김해라고 한정했는데 이만희시류라는 식민사학자가 경무 고령까지 끌어올렸어요. 자꾸 늘어나요, 임나 강력이. 그런데 시에마스는 이거 갖다가 임나가 전라도까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확장시켰는데 임나일본고설에 대해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시에마스 야스카즈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영비정은 시에마스설을 따랐다. 이게 시에마스가 아주 위대한 학자로 지금 다시 부활한 셈인데요. 제가 김영석 교수가 쓴 역사의 오솔길을 걸으며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뒷부분에 부록 비슷하게 자기 경험이 나오는데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로 서울대 사학과 교수로 있을 때 경험담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하루는 자기가 민족주의 역사학이가 뭐를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강의 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당시 서울대 이제 교무처장하고 몇몇 원로 교수들이 이 시야마시 야스카즈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양현 강의를 참관하고 싶다는 게 되겠지 해가지고 이 김영석 선생이 나는 아직 그런 대학자 앞에서 내가 강의할 만큼 그 수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양을 했다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조선사 편수의 출신 시야마시 야스카즈가 해방 이후에도 서울대 국사학과 들락거리면서 교수를 지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본 패망으로 쫓겨가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친한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 일본 고구파예요. 일본의 조선학회에 있습니다. 조선학회는 일본 조선학회를 관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일본의 이 구구 친일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유학하는 분을 한번 만났더니 그 조선학교 회장하던 사람 집에 가봤더니 이완용 친필 족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완용이 대단한 명필이었어요. 인생 잘못 살아서 그 글씨 값어치가 안 나가는 거죠. 이완용이 당대 명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회에서 가르치던 그 구조가 해방 이후까지 그대로 이어온 게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인데요. 한국 남한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를 들어서 탁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탁순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야마시 야스카즈가 대구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국 씨도 대구라고 주장하는데 보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탁순을 갖다가 시야마시 야스카즈가 왜 대구라고 주장했냐면 이 탁순 이것들은 뭐냐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소위 임나의 지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식민사학자들은 무조건 한반도에 비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탁순을 왜 대구에 비정했냐면 대구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무슨 벌이에요? 달구벌이죠? 달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거기다 이 친미달에는 왜 강진으로 위정했냐면 친미달에 암만 찾아봐도 이 비슷한 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친미달에를 일본 발음으로 읽어보자 하니까 도무달에 이렇게 되는데 강진의 옛날 이름이 도무군이다. 그래갖고 강진으로 기정했어요. 이 말이 맞으려면 전라도 사람들은 서기 5세기 때 일본말 써야 되죠? 일단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애들 다 갖다 붙일 수 있고 아프리카 애들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이게 사람들 학문이에요. 이런 위치 비정에 대해서 북한의 김석성이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도도를 무인비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의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맞춘 것에 불과하다. 100% 맞는 말이죠. 달구벌에 달하고 탁돈에 탁하고 비슷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남한의 소위 강단사학자들이 추종하는 논리들이에요. 지금 국가천찬위원회에서 쓴 한국사 여기에 쓴 걸 보세요. 소다소키치에 대해서 소다소키치는 일본 서기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일 정도의 비판을 가하면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가야 전지역에 대한 위치 비정을 했다. 이만희신우는 가야 지방 전역에 대한 작사 및 고분 산성 등의 분포조사에다가 문헌고증적 연구를 더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내놓고 거기서 행한 지명비정에 점차 수정을 가하였다. 그 결과 가야 지명은 대개 낙동강의 서쪽, 성진강의 동쪽으로 한정되어 대체적인 역사 연구의 기초 작업은 이루어졌다. 방금 우리가 본 수야마시 야스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세금으로 편찬한 한국사에서 뭐라고 했나 보자고요. 기존의 지명고증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관계사료를 휴대손에 따라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일 간 대외 관계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 경영론을 완성시켰다. 결혼총독부 조선사편부에서 냈다 그러면 딱 맞는 내용들이죠. 이게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실체예요. 총론으로 우리는 임나일본부를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강론 들어가면 시야마시 야스카지가 대단히 훌륭한 학자인 것처럼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보수적인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 리지르나 고조선 연구를 사서 보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 주셨죠. 뭐냐면 리지르 선생 이 책 읽어보니까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역사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누가 옳고 그런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걸 보면은 북한이야말로 김석성이야말로 야마토 정권에 대한 소국들의 통합 후에는 그 정권 내에서의 백제 사람들의 우월한 주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견해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일본 땅에 널려있는 유적, 유물과 초기 조율 관계에 대한 자료를 많이 담고 있는 일본 서기와 같은 일본 기록들과 단편적이나마 귀중한 자료를 담고 있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조선 자료를 가지고 이를 림론한다. 이렇게 말하는 북한의 김석현과 탁준을 갖다 달구벌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대구를 비정한 이걸 갖다가 극도로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남한 학자들하고 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을 바라볼 때 식민지다 뭐다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역사학을 알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다시 있는 게 남한 나온 책 중에 가야 임나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일본 구구파 후서사 교과서 있잖아요. 다다라시 일본사 일본 구구파에서 똑같잖아요 논리가.
광개토 대왕 귀문, 광개토 대왕 귀문. 근데 이 사람 얼마나 공부 안 했으면 광개토 대왕 귀문이라고 써놓은 게 광개토 대왕 귀문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써놓긴 광개토 대왕 귀문이라고 써놨는데 광개토 대왕 귀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참 그러네. 제가 이분들 논리 보면 참 한국 학생들이 불쌍해요, 진짜. 논리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무인지격으로 고구려까지 쳐들어가지만 그래서 임나유치에 대해서 남북한 여러 학자들을 보면 이 수다소키치는 요 김해 일대라고 주장했고 이만희시류가 경상북도까지 끌어올렸고 수다소키치가 이만큼 이제 확대해놨어요. 그러면 임나가 이만하면 백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 남한의 민족사학계에서는 대마도서를 주장하고 큐슈서를 주장하고 북계는 오카야마의 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데를 한번 답사들을 다녀보세요. 그런데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일본은 그 6세기 중엽까지 제철 기술이 없었어요. 야마도에는. 고대의 제철 기술이라는 것은 제철 기술 없는 고대 군사 강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요즘으로 말하면 ICBM 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국고 50억 원, 47억 원을 가지고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 4세기에도 그 백제, 신라, 가야는 없었다고 안 그려놓고 반면에 동시대의 일본 역대에는 거대한 야마도 제국이 있는 걸로 그려놨다 그랬죠. 근데 제철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거대한 야마도 제국이 있냐고요. 6세기까지도 그 제철 기술이 없는데. 그 식민사학자들한테 가면은 문제 해결이 간단해요. 뭐냐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당시 외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철정을 비롯한 선진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의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비교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느 나라가 우라늄 추출 기술도 없고 뭐 미사일 만들 기술도 없고 다 없는데 하여간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에요. 무기는 없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네 부통령을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 나라에 인질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우라늄도 제공하고 ICBM 기술도 제공하고 다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질로 부통령 보냅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유치원생도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요즘 와서는 뭐라고까지 주장하냐면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역부 일본석이 3권을 냈어요. 그건 완전 일본 구국화 관점으로 다 냈는데 위치 비정 전부 다 한반도로 하고 임나에 일본 구국화 관점으로 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일본 서기의 진정한 가치는 일본 서기가 고대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고대의 사사라는 점에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즉 중세인의 시각에서 본 고대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서기는 연대부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빨라봐야 AD 3세기 말에서 4세기 말에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가 BC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1000년 이상을 끌어올렸어요. 우리 김 회장님이 아버님 일대기를 한번 쓴다고 가정을 하시는데 아버님 나이를 100세 한번 끌어올려서 아버님 일대기 한번 써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버님 그 탄생연대가 100년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대략. 아버님 연세 100년 끌어올리면은 100살을 더 더하면은 1510년에서 1810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일본학이 100년, 1000년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연대부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본학이는 100명이 연구하면 학설이 100개라요. 그래서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일본 서기는 고대인의 시각으로 갖고 삼국사기는 중세인의 시각으로 갖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북한 학교의 분국설, 일본 학교 초토화시킨 분국설에 대해서 분국론은 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에 규정하였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이 사람들 글을 보면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게 써놨어요. 이건 뭐라고 하면 맞냐면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규정하였던 것이 일본 구국파와 남한 식민사학자들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된다. 이런 말씀.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 열도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까 역사 비평에 실었던 책을 모아서 낸 책들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이래가지고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전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면 고구려의 뜻인가는 전부 다 야마토의 식민지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남한의 강단사학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 이래도 인류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 침략을 받고 있을 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뭐 흔히 아까 제가 한간 말씀드렸지만 존재하는데 해방된 지 70년 넘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학계로 다 장악하고 있고 국민 세금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정권 바뀌어서도 전혀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 학교는 이 4, 5세기 북구주에서 있었던 시기에 이 외세력이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일을 왜곡 윤색되어 기내 야마토에서 있었던 일처럼 만들어서 일본 서기에 실렸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호구를 떠나가지고 북한 학자들 말대로 보면 다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한 학자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이 자꾸 국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북한의 역사를 서술을 하려면 남한은 식민사 전체, 부분이야 전체 극복해야 되고 북한은 주체사학 일부를 극복하는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제가 북한 역사학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서술된 부분 전까지 그 전까지는 대부분 저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현대를 북한하고 역사학을 통합하자라는 건 서로가 안 된다는 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전 단계까지의 남북한 통일 역사인식을 만들면은 남한 강단사학계는 저절로 도태가 되게 돼 있어요. 다 거짓말이고 사료적 근거도 없고 거기다 요즘은 오히려 이 친일 정도가 아주 매국 수준으로 다시 이제 악화됐기 때문에 악화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그 김해 지역의 고고학하고 일본 큐슈 지역의 고고학을 일본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 흐름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본 고고학자들이 흐름을 연구해 보니까 일방적인 흐름으로 가야계가 일본 열도로 건너간 거예요. 여계경은 전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10배 이상 많아요. 일본 열도에서 출토되는 가야계 유물들이. 그래서 일본 고고학자들도 임나일본부사로 호구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임나가야사로 호구다라는 거를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그랬더니 일본 고고파들이 전략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 남한의 젊은 애들에게 장학금하고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일본 열도로 유학시켜가지고 학비를 주어서 국내 대학에 취직시키는 것을 전략을 수정했어요. 이게 주요해가지고 지금의 남한의 소위 아까 젊은 역사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임나 가야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학계를 다 장악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고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오당 유해영 선생의 손자분 여러분 있는데 제가 그분 책을 펴서 다들 압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지금도 뭐가 있냐면 현황사가 있어요. 현황사가 뭐냐면 명성황후 시해안 깡패 조직이죠. 그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돈이 엄청 많아요. 일본 고급파들은 남한 이 깡패들하고는 달라요. 남한 깡패들은 사상이 없잖아요. 남한 조폭들은 그냥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지. 일본 구구 깡패들은 자기 딴에는 다 일본 구구 사상가고 애국자들이에요. 그 일본 야쿠자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일본의 그 존슨 대통령인가 이 방위를 하려고 하니까 당시 도쿄도를 중심으로 이제 방일 반대 시위가 막 일어나니까 당시 금정회라고 있어요. 일본 야쿠자 조직 중에 이 금정회 회장이 나서가지고 전국의 야쿠자 2만 명을 모여서 이 테러하려고 하다가 그 이제 부담되니까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방안을 안 해서 끝났는데 이 현황사도 돈이 두 단위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황사 회장을 만났더니 남한의 일본 조폭들이 뭘로 주로 돈 버냐면 도박으로 법니다. 근데 남한의 경륜 사업, 자전거 경주 사업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때 현찰로 뭐 이제 1,000억인지 뭐 얼마인지 그냥 바로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쪽 국내 친일파 행태를 좀 알아야 하니까 국내에 당신네 똘마니 좀 많이 있지 않냐고 걔들하고 하면 되지 왜 나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현황사 회장하는 말이 걔들은 우리가 심부름 시키는 애들이지 우리가 왜 걔들하고 사업을 합니까? 당신은 남한의 한국의 애국자 후손 나는 일본의 애국자 후손 우리 애국자 후손들끼리 사업해야죠. 말 듣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일본 구급파 무서운 세력들이죠. 일본 가보시면 일본 사람들 다 착하고 친절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 위에서 누가 딱 잡아가지고 가자 그럼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구급파가 다시 등동하는 걸 갖다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인들 자체를 비판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구급파에 대한 이 주시와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한의 이 일본과 연결된 이 친일 세력들 이 세력들을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북한 돈 10,000원 받으면 온 집안이 작살나는데 일본 중국 돈 받아갖고 간첩 노릇하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하시잖아요. 이제 그 국가보안법 그러면 개정운동을 해야 돼요. 왜? 일본 돈 받고 중국 돈 받아가지고 간첩 노릇하는 거 처벌할 조항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 할 때 미국에 지금 얼마 전까지 20년 동안 감옥산 뭐 로버트 기민가 사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정보 주면은 처벌할 조항이 있어요? 미국은 바로 그 로버트 김이 제공한 정보가 별것도 아닌 정보예요. 근데 바로 감옥에 가렸다가 20년 이상 살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이 진짜 나라국 대한민국 나라국이라고 진짜 주장할 수 있으려면 나라국을 갖다가 예를 들어 독도 이문과라고 하는 사람 처벌 못해요. 그럼 그건 뭡니까? 헌법에 한반도가 구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헌법의 영토조항을 부인해도 처벌조항이 없어요. 오직 북한에만 나라 안 뺏기면은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구히 자존하려면 북한뿐만 아니라 뭡니까? 일본, 중국, 미국 어느 나라한테도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남북 간의 전쟁은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역사가 가치, 유사성을 같이 이제 확인하고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제 일본, 중국에 돈을 받고 활동하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간 거의 다 됐는데 한두 번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